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고 잔혹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K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 그곳은 도시의 모든 빛을 발 아래 둔 채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반짝였지만 창가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눈동자는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한희수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방금 전 마무리된 유럽 테크 기업 인수 합병 서류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의 여성이었으나 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전략가가 바로 그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K그룹의 총수인 강태무조차도 때로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세상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수는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는 소리에 상념에서 깨어났다.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 대신 고교 동창회라는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고등학교 시절 가난하고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은근히 따돌렸던 그들이었다. 특히 최미영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불쾌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와 같았다. 졸업 후 10년이 지난 지금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은 순수한 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누군가의 성공을 확인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실패를 안주 삼아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일 것이다. 이수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은사님인 박 선생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다. 유일하게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격려해 주었던 분이었다. 사모님, 퇴근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다.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오늘은 혼자 조용히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김 실장님, 제가 동창회에 간다는 사실은 태무 씨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뉴욕 출장 중인 사람이 걱정해서 일을 그르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려다 이내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읽고는 고개를 숙였다. 강태무 회장은 아내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유별난 사람이었다. 만약 이수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전용기를 돌려 귀국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수는 그런 소란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은 철저히 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가면을 벗고 그들이 기억하는 가난하고 조용한 한희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심플한 베이지색 코트와 굽이 낮은 구두를 골랐다. 겉보기에는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평범한 옷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장인이 최고급 캐시미어로 제작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의상이었다. 하지만 안목이 얕은 그들의 눈에는 그저 유행 지난 낡은 코트 정도로 보일 것이 뻔했다. 이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님을 수없이 증명하며 살아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껍데기에 집착했다. 그녀는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이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다. 오늘 모임 장소는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비앙 로즈였다. 최미영이 남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잡은 장소임이 분명했다. 그곳은 맛보다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비싼 가격으로 졸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이수는 쓴웃음을 삼켰다. 강태무와 함께 다니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나 회원제 클럽에 비하면 그곳은 시끄럽고 조잡한 장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밤만큼은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볼 참이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거리며 물었다. 손님, 그쪽은 꽤 비싼 동네인데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택시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을 때 입구에는 이미 화려한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발렛 파킹을 맡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수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위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없다는 듯 흩어졌다.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는 이곳의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어맨조차도 그녀를 손님이 아닌 잡상인이나 직원을 보러 온 사람으로 착각한 듯 문을 열어주는 동작이 한 박자 늦었다. 이수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레스토랑 안은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짙은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는 직원을 기다렸다. 최미영 씨 이름으로 예약된 룸을 찾으러 왔는데요.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안내했다. 가장 안쪽 VIP 룸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룸 안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이수의 귀를 자극했다. 그 웃음소리에는 과장된 즐거움과 묘한 신경전이 섞여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이수의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곧 벌어질 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룸 안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슈트로 치장한 동창들이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수의 얼굴에서 시작해 그녀의 낡아 보이는 코트와 평범한 구두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 짧은 순간 이수는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경멸, 안도, 그리고 조롱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10년 전 교실에서 느꼈던 바로 그 차가운 공기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이수 아니니?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예상대로 최미영이었다. 그녀는 번쩍이는 보석이 박힌 손을 흔들며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에, 정말 올 줄은 몰랐네. 연락이 닿을지도 확신이 없었는데 말이야. 미영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그러게, 이수야, 너 정말 용감하다. 이런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올 생각도 하고 누군가가 비꼬듯 덧붙였다. 이수는 그들의 환대가 아닌 환대의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다들 박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방안을 가로질러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이수는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고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한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구석진 곳에 덩그러니 놓인 보조 의자뿐이었다. 최미영은 이수가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수야, 너는 여전하구나. 예전에도 그렇게 조용하더니 사는 것도 조용하게 사나봐. 요즘 뭐하고 지내 듣자 하니 대학 졸업하고 소식이 뚝 끊겨서 다들 걱정했어. 혹시 아직도 알바하면서 지내는 건 아니지? 그녀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이수의 입에 집중되었다. 이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냥 작은 일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어. 남편이 하는 사업 내조도 하고 그녀가 말한 작은 일이란 K그룹의 경영 전략을 총괄하는 일이었고 사업이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비웃음을 교환했다. 남편, 너 결혼했어. 최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어머, 몰랐네. 청첩장도 안 보내고 섭섭하다.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인데 너처럼 조용하게 사시는 분인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들은 이수가 평범한 셀러리맨이나 무직이라는 대답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화려한 삶이 더욱 빛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수는 잠시 망설이는 척 연기했다. 사실을 말해봐야 믿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자리에서 강태무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이수의 모호한 대답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수가 내세울 것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구차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노골적인 무시와 동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이수는 그 불편한 공기 속에서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테이블 위로 화려하게 장식된 에피타이저가 하나둘씩 서빙되기 시작했다. 접시 위에 놓인 음식들은 먹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시를 위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동창들은 포크를 들기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찰칵,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고 그들은 서로의 각도를 봐주며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머, 이 푸아그라 플레이팅 좀 봐. 너무 예쁘지 않니? 해시태그는 뭐라고 달까? 누군가의 들뜬 목소리에 이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음식의 맛과 온도가 식어가는데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남들에게 보여질 화려한 순간뿐이었다. 이수는 묵묵히 자신의 앞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기이한 풍경을 관찰했다. 이 공간에서 진정으로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모두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연기하는 배우들 같았다. 최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한 후 짐짓 우아한 척하며 포크를 들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걸려 있었는데 음식을 집을 때마다 과장되게 손목을 꺾어 그 빛을 자랑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얘들아, 식기 전에 어서 들어. 여기 셰프가 파리 유학파 출신이라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 우리 남편 인맥 아니었으면 룸은 꿈도 못 꿨을걸. 미영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호들갑을 떨며 맞장구를 쳤다. 역시 미영이 남편 능력은 알아줘야 해. 이런 데서 모임도 하고 우리 진짜 출세했다. 그들의 대화는 기승전 돈으로 귀결되었다. 이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수프를 떠먹었다. 그녀의 입맛에는 간이 조금 셌지만 굳이 불평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 오늘 이 자리는 미식회가 아니라 인내심 테스트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고교 시절 담임이었던 박 선생님이었다. 아이고, 다들 와 있었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선생님의 등장에 동창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는 시류를 했지만 그 태도에는 진심 어린 존경보다는 귀찮은 의례를 치르는 듯한 건성임이 묻어났다. 최미영은 앉은 채로 손만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 여기 상석으로 앉으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 이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생님께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한이수입니다.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이수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 여전히 눈빛이 맑구나.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수는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온 보람을 느꼈다. 박 선생님은 자리에 앉으며 이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학교 다닐 때 이수가 참 똑똑했지. 수학 문제는 전교에서 따라올 애가 없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무슨 일을 하니 선생님의 질문에 룸 안의 분위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었다. 동창들은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이수는 난처한 듯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담을 건넸다.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법이지. 너라면 뭐든 야무지게 잘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최미영은 그 훈훈한 분위기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선생님, 요즘 세상에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죠. 이수는 너무 조용해서 시집이나 갔나 했는데 다행히 구제해준 남자가 있었나 봐요. 그녀의 말에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웨이터들이 와인을 서빙하기 시작했다. 최미영은 와인 리스트를 훑어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빈티지 와인을 주문했다. 이런 날 좋은 술이 빠질 수 없지. 여기 있는 샤토마구 2병 주세요. 그녀는 짐짓 이수를 배려하는 척하며 물었다. 이수야, 너도 와인 마실 줄 알지? 혹시 소주만 마셔서 이런 건 입에 안 맞는 거 아니니? 그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이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집 지하 와인 셀러에는 최미영이 주문한 와인보다 훨씬 귀한 컬렉션들이 즐비했다. 강태무와 함께 세계적인 와이너리를 투어하며 직접 공수해 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수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금은 마실 줄 알아. 괜찮아.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에 김이 센 미영은 입을 삐죽거리며 와인잔을 돌렸다. 이수의 우아한 테이블 매너와 와인잔을 쥐는 자연스러운 손놀림은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이미 편견에 사로잡힌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명품과 재테크로 흘러갔다. 한 친구가 자신의 새로 산 핸드백을 자랑하자 다른 친구들이 그 가죽의 질감과 로고의 크기를 칭찬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다 불똥은 다시 이수에게 튀었다. 이수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창이 이수의 코트를 가리키며 물었다. 근데 이수야, 그 코트 색깔은 참 얌전하니 예쁜데 어디 브랜드니 로고가 안 보여서 혹시 보세야 요즘은 보세도 질 좋게 나오긴 하더라. 이수는 자신의 코트 자락을 살짝 매만졌다. 로로피아나의 수석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특별 제작한 로고 따위는 필요 없는 최상급 비쿠냐 울 코트였다. 가격으로 따지면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비쌌다. 하지만 이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응, 그냥 편해서 입는 옷이야. 브랜드가 뭐 중요하니. 그녀의 대답은 그들에게 역시 돈이 없어서 브랜드를 못 입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최미영은 이수의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이 거슬렸다. 그녀는 좀 더 확실하게 이수를 밟아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아, 맞다. 오늘 회비 말인데 우리가 좀 비싼 걸 시켰잖아. 이수 너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우리끼리는 N빵 N분의 1 하기로 했는데 이수는 사정 어려우면 조금 덜 낼래. 우리가 이해해 줄게. 그것은 배려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공개적으로 이수를 돈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으려는 수법이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이수에게 꽂혔다. 그들은 이수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기대했다. 박 선생님조차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수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입을 떼셨다. 하지만
이수는 여전히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똑같이 낼게. 즐거운 자리에 돈 때문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이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위축됨도 없었다. 예상 밖의 반응에 최미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서. 미영은 속으로 혀를 찼다. 그녀는 이수가 나중에 계산서 앞에서 벌벌 떨 모습을 상상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다면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미영은 와인을 벌컥 들이켰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그녀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식적인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편의 뒷담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평, 그리고 다른 동창들에 대한 험담을 안주 삼아 씹어대기 시작했다. 이수는 그들의 저급한 대화를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은 뇌차 터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치장해야만 했다. 반면 이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감추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희극처럼 느껴졌다. 그때 미영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미영아, 네 남편 이번에 큰 프로젝트 들어갔다며 K그룹이랑 한다고 했나?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다. 그 순간 이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미영은 으스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 그거 우리 그이가 이번에 K그룹 계열사 납품 건 따내려고 공들이고 있잖아. 담당 임원이랑 거의 형동생 하는 사이라 거의 확정이야. 그거 되면 우리 이번에 강남 더 큰 평수로 이사 갈 거야. 이수는 와인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미소를 숨겼다. K그룹의 하청 업체 선정 프로세스는 투명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담당 임원과 형동생 하는 사이라는 말은 곧 부정 청탁이나 접대가 오갔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미영의 남편이 허풍을 떨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쪽이든 이수에게는 흥미로운 정보였다. 그녀는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협력업체 리스트를 빠르게 검색했다. 최미영의 성을 딴 최앵김 트레이딩이라는 중소기업이 최근 1차 심사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것이 기억났다. 실무진 보고서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의심된다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이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 참 좁구나. 여기서 이런 정보를 얻게 될 줄이야. 그녀는 조용히 관찰자의 모드에서 심판자의 모드로 서서히 기어를 변환하고 있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알코올의 열기로 달아오르자 동창들의 탐색전은 이제 노골적인 청문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들처럼 한이수의 삶을 해부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다. 특히 최미영은 이수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 못내 거슬렸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상대방이 비참함을 느끼고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자신의 우월감이 완성된다고 믿는 부류였기 때문이다. 미영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수에게 몸을 기울였다. 이수야, 아까 남편 사업 도와준다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는 거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하기 힘들지 않니? 우리 남편 말로는 요새 소상공인들 줄 폐업한다던데. 그녀의 질문에는 걱정을 가장한 아기가 뚝뚝 묻어났다. 이수는 미영의 속내를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소스를 냅킨으로 가볍게 닦아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유통이랑 물류 쪽 일을 조금 하고 있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 중이야. 사실 K그룹의 물류 계열사는 전 세계 50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었지만 이수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겸손한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동창들은 작은 유통업이라는 말을 동네 택배 대리점이나 소규모 납품업체 정도로 제멋대로 해석했다.
여기저기서 안타깝다는 듯한 탄식과 비웃음이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물류 쪽이면 몸 쓰는 일 아니니 이수 남편분 고생이 많으시겠다. 너도 거기서 격리 같은 거 보는 거야. 카카카카.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니까. 최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채기를 박으려 했다. 그녀는 동정하는 척하며 이수의 자존심을 긁어댔다. 이수야, 솔직히 말해. 너 그냥 무직이지. 남편 일 돕는다는 거. 백수들이 흔히 하는 핑계잖아. 집에만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수의 폐부를 찔러 들어왔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예전에도 이수는 급식비 낼 돈 없어서 선생님이 대신 내주곤 했잖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하나 봐. 가난도 습관이라던데. 너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과거에 아픈 기억까지 끄집어내어 난도질하는 그들의 잔인함에 박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선생님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10년 전 힘없던 소녀를 괴롭히던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이수는 그들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얼굴을 붉히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의 그것과 같았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니?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해. 이수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낸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아우라였다. 그 당당함이 최미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돈도 백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미영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이수의 그 고고한 껍데기를 어떻게든 벗겨버리고 싶었다. 미영은 메뉴판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래, 만족한다니 다행이네. 그럼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샴페인 하나 더 시킬까? 여기 동페리뇽 로제 하나 더 주세요. 아, 그리고 캐비아 플레이트도 추가하고. 그녀는 주문을 하면서 곁눈질로 이수를 살폈다. 이 비싼 술값이 청구될 때 이수가 짓게 될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수야, 괜찮지? 너도 이런 고급 샴페인 마셔볼 기회 흔치 않을 텐데. 오늘 실컷 마셔도 우리 남편 덕분에 내가 쏘는 셈 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더치페이 하기로 했으니까 공평하게 해야지. 미영은 공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는 이미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일반적인 서민이라면 손이 떨릴 만한 금액이었다. 박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다. 미영아, 그만해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니. 그리고 회비는 내가 낼 테니 이수는 부담 갖지 말거라. 선생님의 엄한 꾸지람에도 미영은 콧방귀를 뀌었다. 선생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냉정한데요. 그리고 저희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조언해 주는 거죠. 미영의 태도는 아나무인이었다. 돈이 권력이라고 믿는 그녀에게 은사의 권위 따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이수는 조용히 선생님의 손등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 감당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선생님은 이수의 깊은 눈동자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아이는 당하고만 있을 약자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때 최미영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우리 자기라는 글자를 확인한 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녀는 짐짓 거만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청담동라, 비앙로즈. 당신도 이 근처라고 거래처 미팅 끝났어. 그녀는 통화를 하며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마치 구원군이라도 얻은 장군처럼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어머, 정말 그럼 잠깐 들를래. 내 친구들도 인사하고 싶어 할 텐데. 특히 우리 이수. 남편분 사업 얘기도 좀 들으면 좋잖아. 미영은 이수를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전화를 끊은 미영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얘들아, 우리 남편 지금 이 근처래. 잠깐 인사하러 온다는데 괜찮지? K그룹이랑 계약건 때문에 엄청 바쁜데 시간 냈어. 동창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 와. 최 사장님 얼굴 뵙는 거야. 우리 오늘 진짜 개 탔네. 분위기는 다시 최미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미영의 남편이 오면 이수의 초라한 남편과 비교하며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다. 이수는 말없이 와인 잔을 비웠다. K그룹과의 계약을 미끼로 거들먹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졌다. 상황은 점점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수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태무에게서 온 메시지일 것이다. 이제 곧 이 지루한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다가오는 파국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룸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리며 기름진 머리에 화려한 명품 슈트를 걸친 남자가 들이닥쳤다. 최미영의 남편, 최진욱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오래 기다렸지. K그룹 임원들 접대하느라 좀 늦었어. 워낙 중요한 분들이라 자리를 일찍 뜰 수가 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크고 굵었으며 말투 하나하나에 과시욕이 배어 있었다. 동창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를 환대하며 자리를 권했다. 미영은 남편의 팔짱을 끼며 콧대를 한껏 높였다. 여보, 인사해.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애는 한이수라고. 기억 안 나지? 조용했던 친구야. 최진욱은 이수를 힐끔 쳐다보더니 무시하듯 고개만 까닥했다. 그의 눈에는 이수의 수수한 차림새가 그저 실패한 인생의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흥미를 잃고 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최진욱은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위스키를 추가로 주문한 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에 내가 K그룹이랑 진행하는 스마트 물류시티 프로젝트 말이야. 그거 규모가 5천억 원대야. 강태무 회장이 직접 결제한 안건이라고 실무 담당 상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최 사장님 아니면 이 일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이야. 동창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5천억 진짜 대박이다. 미영이 너 이제 재벌 사모님 소리 듣겠네. 그들의 칭송에 고무된 최진욱은 점점 더 신이 나서 떠들었다. 핵심은 원가 절감이야. K그룹은 무조건 싼 가격에 공급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 그게 바로 내 성공 비결이야. 그는 마치 자신이 경영의 신이라도 된 듯 으스댔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이수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K그룹의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원가 절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안전일 텐데요. 갑작스러운 이수의 지적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최진욱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수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줌마가 경영에 대해 뭘 알아. 이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K그룹은 최근 ESG 경영을 선포했어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쓴다면 오히려 품질 감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강 회장님은 안전 이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순간 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실 이것은 이수가 직접 입안하고 강태무가 서명한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었다. 최진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친구의 아내이자 평범한 주부 따위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적하고 나선 것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참나, 어이가 없네. 당신, 뉴스 쪼가리 몇 개 보고 와서 아는 척 하는 거야. 실무는 이론이랑 달라. 내가 담당 상무랑 술 마시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 담당 상무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로 원가 절감이 최우선이라고 했다면 그분은 회사 방침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최 사장님께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 같네요. K그룹 입찰 제안 요청서 13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면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이수의 구체적인 지적에 최진욱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는 제안 요청서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접대로 일을 따내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최미영이 악을 쓰며 끼어들었다. 야, 한이수, 너 지금 우리 남편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남편 사업 망해서 집에 처박혀 있는 주제에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전문가 앞에서 훈계질이야.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식탁을 내리쳤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다른 동창들도 거들었다. 맞아. 이수야. 너 너무 나갔다. 최 사장님이 전문가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사과드려. 빨리. 그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돈과 권력이 있는 최진욱의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박 선생님이 그만두래라. 이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니라고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부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최진욱은 씩씩거리며 위스키 잔을 들이켰다. 재수 없게 어디서 이런 여자가 와서 분위기를 망쳐. 미영이 너. 친구 관리 좀 똑바로 해. 이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하게 구는 것은 죄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믿고 안 믿고는 최 사장님 자유지만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겠죠. 저는 그저 친구 남편분이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수의 정중하지만 뼈 있는 말은 최진욱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친구 남편 걱정하. 웃기고 있네. 당신 남편 걱정이나 해. 내 회사에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 비는데 일자리 필요하면 말해. 특별히 써줄 테니까.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뿌렸다. 이거 받고 택시비나 해.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기분 잡쳐서 술맛 떨어지니까. 그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인 채 이수의 반응을 살폈다. 돈다발이 테이블 위 샐러드, 접시 옆에 초라하게 흩어졌다. 이수는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가 나기보다는 그들의 천박함에 연민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최 사장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업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젠가 그 태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최진욱은 코웃음을 쳤다. 대가. 대가는 힘없는 너 같은 것들이나 치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룸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에 활화산처럼 위태로웠다. 이수는 미련 없이 핸드백을 챙겨 들었다. 이제 이 역겨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이수는 최진욱이 바닥에 뿌린 돈을 줍는 대신 품에서 얇은 지갑을 꺼내 자신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들이 먹고 마신 수백만 원짜리 술값과 음식값 중 정확히 자신의 목, 아니 그들이 억지로 떠넘긴 불합리한 금액까지 포함된 액수를 계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 몫은 제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 사장님,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 천박한 사고방식. 언젠가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이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세는 룸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미영은 이수가 꼬리를 내리고 빌기는커녕 오히려 훈계를 늘어놓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얘 좀 봐. 끝까지 자존심 세우는 꼴 좀 보라지. 야, 너 그 카드 한도나 나오니 체크카드 아니야. 잔액 부족 떠서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그 돈 주워 가라니까.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이수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깼다. 액정에는 My Love라는 발신자명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수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금 전까지 그들을 대하던 차가움과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변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강태무의 묵직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야, 어디야?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갔는데 네가 없어서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 청담동이라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이수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태무가 귀국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은 곧 이 소란스러운 연극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했다. 네, 식사는 다 끝났어요.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이수가 전화를 끊자 최미영과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킥킥거렸다. 오, 남편인가 봐. 목소리는 좋네. 근데 못하고 온데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오래. 최진욱이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최고급 승용차가 발레 파킹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야, 우리도 나가자. 이수 남편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어떤 대단하신 분위기에 우리 이수만아님을 모시러 오는지 궁금하잖아. 최미영이 앞장서며 친구들을 선동했다. 사실 그들은 이수의 남편이 낡은 국산 소형차나 택시를 타고 나타나 초라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오늘 밤 그들의 승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수를 바라보았지만 이수는 선생님을 안심시키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문을 열고 나갔다. 레스토랑 로비로 나오는 동안 최진욱과 일행은 시끄럽게 떠들며 이수의 뒤를 따랐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그들의 소란스러움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VIP룸 손님이라는 이유로 제지하지 못했다. 이수는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 앞에 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꽉 막힌 룸 안에 있다가 나오니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도로 쪽을 응시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량들로 붐비고 있었고 네온 사이는 어지럽게 반짝였다. 그녀의 뒤에서 최미영이 팔짱을 낀 채 다가와 비꼬았다. 어디서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버스 끊길까봐 뛰어오는 거 아니야. 추운데 그냥 우리 남편 차 타고 가. 뒤에 짐칸에라도 태워줄게. 그녀의 말에 친구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조롱은 멈출 줄을 몰랐다. 곧이어 발렛 직원이 최진욱의 차를 대령했다. 번쩍이는 검은색 S클래스 세단이었다. 최진욱은 짐짓 거들먹거리며 차키를 받아들었다. 자, 봤지? 남자는 능력이야. 이수야.
너도 젊었을 때 좀 더 노력했으면 이런 차 타는 남자 만났을 텐데 안타깝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려다 말고 멈춰서서 이수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안 왔어.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상상 속의 남편 뭐 그런 거. 동창들은 이제 이수를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조차 이수야. 정차가 없으면 내가 데려다 주마. 이러지 말고 가자라며 그녀의 팔을 끌었다. 하지만 이수는 도로 끝 어둠 속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른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도로의 소음이 잦아드는 듯 하더니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향하는 도로의 다른 차량들이 황급히 길을 터주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선두에 선 육중한 경호 차량을 시작으로 마치 국빈의 행렬처럼 위험 있는 차량 행렬이 미끄러지듯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최진욱의 벤츠 S클래스조차 초라해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위용이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뭐야, 무슨 높으신 분이라도 오나 봐. 누군가 웅성거렸다. 그들은 이 상황이 이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수는 알고 있었다. 저 불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곧 벌어질 일이 그들의 얄팍한 세계를 어떻게 산산조각 낼 것인지를. 선두 차량인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멈춰서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차에서 내려 주위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귀에는 인이어가 꽂혀 있었고 움직임은 절도 있고 신속했다. 레스토랑 입구의 발렛 직원들과 도어맨들이 당황하여 허둥지둥 길을 비켰다. 최진욱은 자신의 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가 소리치려던 찰나 행렬의 중심에 있던 거대한 롤스로이스 팬텀이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와 이수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 웅장한 자태와 위압감에 최진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이 열리자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정교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구두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거울처럼 빛났고 훤칠한 키와 딱 벌어진 어깨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대한민국의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바로 K그룹의 강태무 회장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그의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그는 주위에 얼어붙은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 한이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곧장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도열한 경호원들의 위압적인 태세는 이곳이 단순한 식당 앞이 아니라 마치 국가 원수의 행차 현장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최진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허세를 부리며 언급했던 그 K그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눈앞에 실물로 나타난 것이다. 그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술기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강태무가 이수 앞에 멈춰섰다. 그 차갑고 냉철하던 눈빛이 이수를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따뜻하게 풀어졌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머플러를 풀어 이수의 목에 조심스럽게 감아주었다. 많이 기다렸어.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늦었네. 춥지는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안함이 뚝뚝 묻어났다.
이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방금 나왔어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제야 넋을 잃고 보고 있던 동창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 사람 강태무 회장 아니야. 뉴스에서 봤어. 진짜 강태무야. 그럼 이수 남편이 K그룹 회장이라고 속삭임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최미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이수에게 뱉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수의 작은 사업을 돕는다는 말이 겸손이 아니라 거대한 사실의 축소판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수에게 집중하던 강태무의 시선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서늘하게 그들 쪽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강태무는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최진욱과 그 일행을 훑어보았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신 친구들이라고 했나? 그의 질문에는 뼈 있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었어요. 그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최진욱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앵김 트레이딩의 최진욱 대표입니다. 이번에 귀사와 스마트 물류 프로젝트를 함께 그가 악수를 청하며 다가오려 하자 곁에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앞을 막아섰다. 강태무는 최진욱의 내밀어진 손을 무시한 채 싸늘하게 물었다. 최앵김 트레이딩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군. 내 아내를 이런 추운 길바닥에 세워둔 사람들이 당신들입니까? 최진욱은 경호원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라. 그리고 사모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태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장난 내 아내가 입고 있는 옷.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라는 건 알고 떠드는 겁니까? 그리고 방금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내 아내에게 택시비라며 돈을 던졌다지. 강태무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최진욱은 사색이 되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옆에 있던 최미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수의 눈치를 살폈다. 제발 남편을 말려달라는 애원의 눈빛이었지만 이수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인과응보.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하기에 그보다 적절한 단어는 없었다. 강태무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고요한 주차장에는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물류 자재 입찰 리스트 확인해. 최앵김 트레이딩이라는 업체가 있는지 보고 만약 있다면 리스트에서 영구 제명시켜. 그리고 계열사 전수조사에서 이 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오늘부로 중단하고 법무팀 검토해서 위약금 청구할 것 있으면 최대치로 진행해. 전화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다. 최진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자랑거리이자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K그룹과의 거래가 자신의 오만한 현올림 한 번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수야. 아니, 사모님 제발. 최진욱의 비명 섞인 애원에도 강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 망한 건 당신의 그 저렴한 인격과
입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시오. 내 아내는 당신들이 함부로 평가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K그룹의 공동 의사 결정권자이자 나의 유일한 뮤즈니까. 그 말은 최미영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여왕벌 노릇을 하던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남편의 몰락으로 인해 다가올 암울한 미래가 그녀를 덮쳤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혹시라도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의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강태무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는 이수를 에스코트하여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태웠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이수는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을 향해 눈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녀의 예의 바른 인사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유일하게 인간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강태무가 차에 오르자 육중한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곧이어 경호 차량들이 대열을 갖추고 롤스로이스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남겨진 것은 매연과 함께 멍하니 서 있는 동창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최진욱 부부뿐이었다. 그 화려하고 잔혹했던 복수극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렬한 침묵 속에 마무리되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비명조차 사치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롤스로이스의 신뢰는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요하고 아늑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지친 이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강태무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파티션을 올린 뒤 이수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이수에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이수에게는 지금 이 좁은 차 안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남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조금의 꾸임도 없는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무는 이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며 나직하게 물었다. 괜찮아.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당신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졌는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나를 위해 달려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그때 조용하던 태무의 업무용 태블릿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처리 결과 보고였다. 태무는 이수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도 내용을 공유했다. 화면에는 최진욱의 회사인 최앵김 트레이딩과의 모든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법무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고가 떠 있었다. 또한 최진욱이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짧은 메모도 덧붙여져 있었다. 그것은 오만함에 대한 대가치고는 꽤 신속하고 처절한 결말이었다. 태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화면을 끄며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될 거야. 다시는 당신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안심해. 이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들과 오늘날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려던 그들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가 오늘 그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제대로 작별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비싼 옷과 가방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얄팍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수는 태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여보,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마음과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안의 가치가 진짜 나를 만든다는 걸요. 그들은 평생 그걸 모른 채 껍데기만 쫓으며 살겠죠. 그래서 화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무는 이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내 곁에 있어줄 유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라 해도 당신을 사랑했을 거야. 그 친구라는 사람들은 가격표만 볼 줄 알지 진정한 가치를 볼 줄 모르는 까막눈들이지. 보석을 돌멩이 취급했으니 그 손에는 오로지 그들의 몫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가는 밤과 함께 더욱 단단하게 얽혀 들어갔다. 차는 어느새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경호원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위엄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 밤, 이수는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침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이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어제의 피로감은 말끔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에너지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어제 입었던 수수한 코트는 세탁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날카로운 핏이 돋보이는 짙은 블랙 슈트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어제 동창회에서 주눅든 척 연기하던 평범한 주부 한희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K그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강태무 회장의 유일한 동반자인 한희수 이사였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붉은 립스틱을 칠하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냉철한 지성이 서려 있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태무가 미리 준비된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변신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따라 더 근사한데 아침부터 반하겠어. 태무의 너스레 이수는 가볍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요. 특히 협력업체, 윤리규정 강화건. 오늘 바로 결제 올릴게요. 어제 일을 겪고 보니 파트너사의 도덕성이 그룹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이수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당신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 역시 공과 사는 확실하군.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러나 어제보다 더욱 단단해진 신뢰를 바탕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그들의 아침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그들이 가진 힘과 노력으로 지켜낸 견고한 성과 같았다. K그룹 본사 로비에 강태무와 한희수가 나란히 들어서자 출근하던 임직원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인사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이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수는 로비 한 구석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았다. 중견 무역업체 C사, 자금난으로 부도위기, 대표 CC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어제의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현실을 강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다. 그것은 인과응보,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자연의 섭리일 뿐이었다. 집무실에 도착한 이수는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치열하고 냉정하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 전략기획본부장 한희수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님, 오늘 예정된 임원 회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앞으로 온 모든 협력 제안서는 제가 직접 1차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명료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오며 활기찬 업무가 시작되었다. 어제의 굴욕은 오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었고, 한희수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의 왕국에서 진정한 여왕으로서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